그 여자 이번이 네 번째 남자라던데. 장터에서 그런 말이 들리더라고요. 참 우습죠? 근데 말입니다. 그 남자들 중 누구 하나도 저를 끝까지 지켜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전 늘 혼자였고 떠나간 사람들을 묵묵히 배웅하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런 저한테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연희 씨, 저는 처음 사랑을 당신과 하고 싶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감잎차가 잘 우러나는 계절입니다. 마당 가득 노랗게 떨어진 감잎들이 바람에 살랑살랑 춤을 추고 있어요. 요즘은 아침마다 그 잎들을 하나하나 주워 모아서 햇살 좋은 처마 밑에 널어놓고 덕는 재미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차를 우리며 기다리는 그 시간이 참 좋더라고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고 앉아 있으면 마음이 그렇게 편안해져요. 세상 모든 시끄러운 소리들이 멀어지고 오직 제 숨소리와 바람 소리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정수 씨는 벌써 밭에 나갔어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낡은 고무장화 신고 호미 하나 들고 나가는 사람이죠. 연희 씨, 감자 캐러 가는데 점심 전에 올게요. 그렇게 말하고 살짝 웃으며 나가더니 벌써 2시간째 소식이 없네요. 문득 마당 저편 감나무 가지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을 바라보다가 그 빛이 참 따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이런 작은 것들을 느낄 여유가 없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빛과 바람을 느낄 수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일까요? 아니면 마음이 편해져서일까요? 혼자 앉아 차를 마시다 보니 얼마 전장에서 들은 소리가 하나 떠오릅니다. 배추 사러 갔다가 고등어 파는 아주머니 옆을 지나는데 들렸던 그 말이요. 그 여자 중수 아지매가 네 번째 남자래. 또 진짜 혼자는 못 사나 봐. 그래도 이번엔 괜찮은 사람 같던데.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60 넘긴 나이에 그런 소리를 다시 들을 줄은 몰랐거든요. 마치 20살 처녀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었어요. 근데 참 묘한 일이에요. 네 번째라는 그 숫자가 이상하게 무겁지 않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얼굴이 빨개져서 급하게 그 자리를 피했을 텐데 그날은 그냥 천천히 고등어 한 마리를 골라서 샀습니다. 정수 씨를 만나기 전까지는 3번의 인연이 있었죠. 첫 번째는 20살도 안 된 어린 나이에 만났고, 두 번째는 30 넘어서, 세 번째는 40이 되어서요. 그때마다 저는 정말 이번이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과 함께 늙어갈 거라고, 죽을 때까지 함께 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늘 혼자였어요. 누구 하나 끝까지 저와 함께 해준 사람은 없었거든요. 첫 번째 사람은 도망쳤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요. 두 번째 사람은 세상을 먼저 떠났어요. 너무 일찍. 세 번째 사람은 저를 속였습니다. 다른 여자와 함께였어요. 그렇게 3번을 혼자가 되고 나니 사람들 시선이 따갑더라고요. 저 여자는 남자 복이 없나 봐. 또 혼자가 됐네.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런 말들이 바늘처럼 제 마음을 찔렀어요. 정말 저한테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 내려왔어요. 아무도 저를 모르는 곳에서 조용히 혼자 살고 싶었거든요. 딸 서린이도 시집가고 정말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냥 조용히 살다 갈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정수 씨를 만났습니다. 처음엔 그냥 이웃 사람이었어요. 마트에서 가끔 마주치고 택배 받을 때 도와주고 그런 사이였죠.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지만 눈빛이 참 따뜻했어요. 어느 날 마당에서 혼자 무거운 화분을 옮기다가 허리를 삐끗했는데
그 사람이 말없이 도와줬어요. 괜찮으세요? 이런 건 미리 말씀하시지. 그러더니 화분을 제자리에 놓고 물까지 주고 가더라고요. 그 이후로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마당 일 도와주고 김장철에는 배추 절이는 것도 거들어주고 말은 많지 않았지만 늘 제 옆에서 조용히 함께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연희 씨는 참 많이 견뎌내셨겠어요. 그 말 한마디가 제 마음을 처음으로 어루만져 준 것 같았습니다. 누구도 해주지 않았던 위로였어요. 매일 아침 일찍 밭에 나가고 저녁이면 돌아와서 함께 밥을 먹고 그렇게 평범한 일상을 나누고 있어요. 마당에서 홈이 털고 들어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립니다. 정수 씨가 돌아왔나 봐요. 연희 씨, 감자 많이 캤어요. 흙이 좋아서 그런지 정말 실해요. 그 사람은 언제나 이렇게 밝은 목소리로 돌아와요. 무겁지도 않고 재촉하지도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요. 많이 고생하셨어요. 손 씻고 오세요. 차 다시 우려드릴게요. 그렇게 대답하고 나서 문득 생각이 듭니다. 이런 평범한 대화를 이렇게 당연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날이 올 줄은 몰랐어요. 네 번째 남자. 그 말이 이제는 무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정말 다르거든요. 이번에는 제가 혼자가 아니에요. 정수 씨도 혼자가 아니고요. 둘이서 진짜 함께인 것 같아요. 감잎차 향이 부엌 가득 퍼집니다. 정수 씨가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제 알겠습니다. 그런데도 가끔은 떠올리게 됩니다. 그 사람들과의 시간들을요. 아픈 기억도 있지만 그때마다 최선을 다해 사랑했던 기억들을 오늘은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들려드릴까 해요. 왜 저에게 3번의 이별이 있었는지, 그리고 왜 이번 4번째가 정말 마지막일 것 같은지. 저 멀리서 노을이 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이렇게 조용히 저물어 가네요.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그 오래된 이야기를. 19살. 그 나이가 얼마나 어린 나이인지 그땐 몰랐어요. 세상 모든 게 다 아는 것 같고 사랑이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던 나이였죠. 1982년 가을이었습니다. 공장 야간조로 일을 시작한 지 석 달째 되던 때였어요. 저녁 6시부터 새벽 6시까지 라디오 포장지 조립하는 일이었거든요. 손가락은 늘 풀냄새와 종이가루 냄새가 배어 있었고 목은 항상 쉬어 있었어요. 그 시절 공장 가는 처녀들 사이에선 좋은 총각 만날 수 있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야간조 남자들은 대부분 군대 갓 전역한 성실한 청년들이었거든요. 물론 저는 그런 기대 따윈 없었어요. 그냥 집에 보탤 돈이 필요했을 뿐이었죠. 아버지는 일용직이었고 어머니는 남의 집 빨래를 해서 근근히 살림을 꾸려가던 시절이었거든요. 연희야,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시집 보낼 텐데 그때까지만 조금 도와다오.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던 게 아직도 기억나요. 그날도 어김없이 졸음이 쏟아지는 새벽 4시쯤이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서 포장지를 접고 있는데 눈꺼풀이 무거워져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죠.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톡톡 건드렸습니다. 연희야, 마지막 조립 끝났대. 얼른 들어가. 고개를 들어보니 거무스름하게 탄 얼굴에 환한 웃음을 짓고 있는 남자가 서 있었어요. 장도훈, 21살. 군대 갓 전역하고 들어온 지 한 달 된 신입이었죠. 아, 네. 고마워요. 그렇게 대답하고 일어서는데 슬리퍼가 헐렁해서 발에서 벗겨졌어요. 도훈이가 재빨리 주워서 제 앞에 내밀더니 빙긋 웃었어요. 신데렐라 같네. 그 말에 얼굴이 확 달아올랐어요.
그때까지 남자가 저한테 그런 농담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뭘, 그런 걸? 중얼거리며 슬리퍼를 신는데 도훈이는 그냥 웃고만 있었어요. 그 웃음이 참 예뻤어요. 군대 갔다 와서 그런지 어깨는 넓었지만 웃을 때는 마치 소년 같았거든요. 그 이후로 도훈이는 자주 제게 말을 걸었어요. 연희야, 오늘 야식으로 뭐 먹을까? 연희야, 라면 끓여 먹을 텐데 같이 먹을래? 공장 옥상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며 새벽 공기를 마시던 그 시간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멀리서 새벽 첫차 소리가 들리고 그런 풍경을 바라보며 도훈이가 말했어요. 연희야, 난 이런 게 좋아. 조용하고 평화로운 거. 저도요.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런 대화를 나누던 어느 날 도훈이가 갑자기 진지해지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연희야, 나랑 사귀지 않을래?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첫 번째 고백이었거든요. 저는 아직 어려서. 어리긴 뭐가 어려. 올해 20살 되잖아. 그래도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도훈이가 제 손을 살짝 잡았어요. 차가운 새벽 공기 때문에 시린 손이었지만 그 온기가 참 따뜻했어요. 연희야, 내가 평생 먹여 살릴게. 우리 집 없어도 돼. 내가 있으면 그게 집이야. 그 말 한마디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20살 사랑이 뭔지도 모르던 나이에 그 말이 그렇게 달콤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시작된 첫사랑은 마치 꿈 같았어요. 퇴근하고 나면 함께 새벽 시장을 구경하고 붕어빵 하나씩 나눠 먹고 일요일이면 동네 뒷산에 올라가서 김밥이며 계란말이 싸가지고 가서 하루 종일 이야기했어요. 연희야, 우리 나중에 시골에 작은 집 하나 짓고 살자. 농사도 조금 짓고 닭도 기르고 아이들 둘쯤 낳아서 행복하게 살자. 그런 꿈 같은 이야기들을 하며 웃던 시간들. 그때는 정말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20살 생일을 앞두고 아이가 생겼다는 걸 알았을 때 도훈이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연희야,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질게. 혼인신고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동네 단칸방 하나를 구했어요. 월세 3만 원, 보증금 30만 원짜리 작은 방이었지만 그때는 그게 궁전 같았어요. 어머니는 발을 동동 구르며 반대하셨습니다. 연희야, 혼인신고도 안 하고 무슨 짓이냐? 그 남자가 진짜 책임질지 어떻게 아냐? 하지만 저는 도훈이를 믿었어요. 그 사람이면 괜찮다고, 우리는 사랑하니까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서린이를 낳고 2해 정도는 그래도 행복했어요. 물론 쉽지 않았죠. 도훈이 일은 늘 불안정했고, 저는 아이 없고 목욕탕 청소부터 김밥 포장까지 닥치는 대로 일했어요. 그래도 그 시절에는 웃음이 있었습니다. 서린이가 처음 아빠라고 불렀을 때 도훈이가 엉엉 울던 모습 아직도 눈에 선해요. 연희야, 우리 딸이 이렇게 예쁠 수가 있나? 내가 정말 아빠가 됐구나. 그렇게 감격해하던 도훈이.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문제는 도훈이 친구였어요. 사업한다며 돈을 빌려갔는데 그게 보증 문제로 커진 거였어요. 집 앞에 사채업자들이 찾아와서 고함을 지르고 협박을 하고 이 자식아, 돈 없으면 신장이라도 팔아서 갚아야지. 도망 다닐 생각 말고 어서 나와. 그런 소리가 매일 들렸어요. 도훈이는 그날부터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담배만 연신 피워댔어요. 연희야, 미안해. 내가 바보였어.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꼭 해결할게. 그런 말을 하면서도
도훈이 눈빛은 점점 흔들리고 있었어요. 무서워하고 있다는 걸 저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이었어요. 부엌에서 설인이 이유식 끓이다가 잠깐 졸았는데 방에서 기척이 없어서 들어가 보니 이불이 비어 있었어요. 신발도 옷도 지갑도 다 없어져 있었어요. 옷장에 남겨진 메모 한 장. 미안해. 나 때문에 너랑 설인이만 고생하게 할 수는 없어. 잘 살아. 그게 전부였습니다. 장도훈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제 인생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21살 한창 꽃다운 나이에 저는 아기 하나 안고 혼자가 되었어요. 그 이후 얼마나 힘들었는지 지금도 생각하기 싫어요. 포대기로 설인이를 등에 업고 닥치는 대로 일했어요. 새벽에는 야채 다듬고 오후에는 중국집 설거지, 밤에는 봉제 공장에서 단추 달고 손끝은 늘 갈라져 있었고 등에 설인이는 열이 나면 울었고 자판기 커피 한 잔 놓고 펑펑 울던 날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도 살았어요. 설인이 때문에 살아야 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도훈이도 어렸어요. 21살 청년이 갑자기 아버지가 되고 빚더미에 앉게 되니 견딜 수 없었던 거겠죠. 하지만 그때는 정말 원망스러웠어요. 사랑한다고 했으면서 책임지겠다고 했으면서 왜 혼자 도망쳤을까? 그 원망을 사귀는데 참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첫사랑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달콤했던 만큼 아팠고 믿었던 만큼 배신당했어요. 하지만 설인이라는 선물을 남겨줬죠. 그 아이가 있었기에 저는 포기하지 않고 살아올 수 있었어요. 30을 막 넘긴 해였습니다. 어느새 딸 설인이는 초등학교 2학년이 되어 있었어요. 아침마다 노란 가방 메고 총총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문득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흘렀나 싶더라고요. 그 무렵 저는 시장 안반찬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무생채 무치고 콩나물 데치고 시금치 볶고 팔뚝에는 기미가 올라오기 시작했고 손끝은 늘 물을 썰다 베인 상처투성이었죠.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다 보니 다리는 퉁퉁 부었고 허리는 늘 아팠어요. 그래도 설인이 학용품 비며 소풍비 낼 생각을 하면 참을 수 있었어요. 엄마, 우리 반 애들은 다 아빠가 있는데 나만 없어. 어느 날 설인이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이 얼마나 가슴에 박히던지. 아이는 아무 잘못 없는데 제 선택 때문에 상처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설인이가 학교에서 놀림받는 건 아닌지, 주눅 들어 사는 건 아닌지, 밤마다 그런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반찬 가게 마감을 하고 비닐봉지를 겨드랑이에 끼고 시장통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가을 저녁이라 바람이 차가웠는데 누군가 제 어깨를 톡 치더군요. 무생채 요새는 안 팔아요? 고개를 돌렸더니 거무스름한 얼굴에 노란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준식 씨였어요. 아, 죄송해요. 어디서 뵌 분인가요? 그러니까 이준식 씨가 어색하게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저 시장 근처 자취방들 도배하러 다니는 사람이에요. 아주머니 무생채 몇 번 사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그제야 기억이 났어요. 가끔 퇴근 시간에 맞춰 와서 반찬 사가던 분이었어요. 말수가 적고 조용한 사람이라 큰 인상은 없었는데. 아, 그러셨군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장 보러 나오셨나 봐요? 그렇게 몇 마디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는데 이상하게도 그 이후로 자주 마주치게 됐어요. 반찬 가게 앞을 지날 때마다 들러서 인사하고 설인이 학교 앞에서도 가끔 보이고 어느 날은 제가 무거운 쌀포대를 들고 가는 걸 보더니 말없이 받아들고
집까지 들여다 주기도 했어요. 혼자 이런 걸 들고 다니면 안 되죠. 다음엔 미리 말씀하세요. 그 말이 참 고마웠어요. 오랫동안 모든 걸 혼자 해오다 보니 누군가 도와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랐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이준식 씨가 술 기운이 조금 있는 듯 보이더니 이런 말을 했어요. 연희 씨, 혼자서 참 많이 버텨오셨네요. 그런데 그 자리에 제가 조금만 앉아봐도 될까요? 그 말의 의미를 모를 리 없었죠. 처음엔 정말 망설였어요. 한번 실패한 저였거든요. 게다가 이제 30이 넘은 나이에 아이까지 딸린 몸으로 누군가를 다시 사랑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서린이를 보니까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 아이가 누군가에게 아빠라는 말을 해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준식 씨는 과묵한 사람이었어요. 말은 많지 않았지만 서린이 앞에서는 늘 웃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였죠. 학교 끝나면 데리러 가고 비 오는 날에는 제일 먼저 우산 들고 골목 어귀에 서 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서린이를 부를 때 꼭 이름을 불렀어요. 서린아, 오늘 숙제는 다 했니? 서린이가 좋아하는 찐빵 사왔다. 얘야도 애기야도 아닌 정식 이름으로 불러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따뜻한 일인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32의 늦은 나이에 저는 조용히 혼인신고만 했어요. 잔치도 없었고 사진도 찍지 않았어요. 대신 서린이가 그 사람을 처음 아빠라고 불렀던 날이 있었죠. 아빠, 내일 운동회인데 오실 수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준식 씨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럼 당연히 가야지. 우리 서린이 운동회인데. 그렇게 대답하고는 혼자 방에 들어가서 한참 동안 나오지 않았어요. 나중에 보니 눈시울이 빨갛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5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준식 씨는 한 번도 화를 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서린이가 말썽을 부려도 제가 피곤해서 짜증을 내도 늘 웃으며 받아주었어요. 연희야, 괜찮아. 누구나 힘들 때가 있지. 서린아, 아빠도 어릴 때 그랬어. 천천히 하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란 게 계획대로만 되지 않나 봐요. 어느 날부터인가 준식 씨가 밥을 남기기 시작했어요. 요새 입맛이 없어서 그러면서 무좀 때문이라며 약국에서 약을 사와서 먹더라고요. 처음엔 저도 그러려니 했어요. 남자들이 원래 몸 관리에 소홀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몸무게가 계속 줄더라고요. 얼굴도 누렇게 뜨고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여보, 병원에 가봐요. 뭔가 이상해요. 괜찮아, 괜찮아. 그냥 요새 일이 힘들어서 그래. 그렇게 미루다가 결국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결과가 나왔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간암, 말기. 의사가 준비하세요라고 했을 때 준식 씨는 그냥 담담하게 웃더라고요. 그래요. 그럼 그런 거죠. 연희야, 울지 마. 나 많이 살았어.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서린이도 이제 막 중학생이 됐는데 아빠를 보낼 수는 없었거든요. 병원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일해서 벌게요. 꼭 나으셔야 해요. 서린이가 아빠 없으면 안 돼요. 준식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연희야, 돈 아깝다. 난 다 살았어. 그래도 저는 우겨서 치료를 시작했어요. 반찬 가게 일은 그만두고 병원 앞 김밥집에서 일하며 병간호를 했죠. 6개월 동안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항암 치료받고 토하는 준식 씨 옆에서 등을 쓸어주고 밤마다 식은땀에 젖은 환자복을 갈아입히고 병실에서 잠이 드는 날이 많았어요.
서린이는 혼자 집에서 라면 끓여 먹으며 버텼고요. 죽기 직전까지도 준식 씨는 걱정이 많았어요. 연희야, 서린이한테는 내 얘기 그냥 고마운 아저씨로만 남겨줘도 돼. 그 애가 상처받을까봐. 무서워. 그 말을 하고 나서 준식 씨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37살에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어요. 서린이는 며칠 동안 말도 안 하고 방에만 틀어박혔어요. 셋째 날 밤 제 무릎에 얼굴을 묻고 엉엉 울더군요. 엄마, 준식 아빠는 진짜 아빠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 말을 듣고 저도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준식 씨는 우리 딸에게 정말 좋은 아버지였어요. 제게는 처음으로 내 편 같았던 사람이었고요. 그런 사람을 또 떠나보내고 나니 제 마음속에서는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하게 겨울바람 소리가 자주 나더라고요. 사랑한다고 해서 영원할 수 있는 건 아니구나. 그걸 그때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두 번째 사랑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었어요. 병이 가져간 사랑이었으니까요. 다만 아쉬웠어요. 좀 더 일찍 만났다면, 좀 더 오래 함께할 수 있었다면, 그런 생각만 자꾸 들더라고요. 40, 그 나이쯤이면 마음이 좀 단단해질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니더군요. 사람 마음이란 건 나이 먹는다고 같이 굳는 게 아니었어요. 이준식 씨를 보내고 3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는 누구도 만나지 않았어요. 준식 씨 사진은 책장 안에 그대로 두었고 서린이도 그분 이야기가 나오면 말없이 눈시울을 붉혔죠. 서린이는 그의 고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학교에서는 늦게까지 야간 자율학습하고 집에 오면 라면 하나 후루룩 먹고는 책상 앞에서 엎드려 자곤 했습니다. 딸이 먹다 남긴 라면 국물을 치우면서 저는 가끔 거울에 제 얼굴을 비춰봤어요. 피부는 늘어지고 입가엔 주름이 깊어지고 눈빛도 조금씩 말라가고 있더라고요. 이제 정말 끝인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현관벨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서류 가방을 든 정장 차림의 남자가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보험갱신 상담차 연락드렸던 오재구입니다. 그분이 오재구 씨였어요. 42, 키도 제법 크고 말씨도 정중한 분이었죠. 처음엔 정말 보험계약 갱신 이야기만 했어요. 보장 범위 설명하고 보험료 계산해주고 그런 업무적인 얘기뿐이었죠. 그런데 두 번째 방문했을 때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남편분은 어디 계세요? 따님은 고등학생 같아 보이던데 대학 준비는 어떠세요? 낯선 사람인데도 어색하지 않았고 말수가 적은 저한테는 좀 과할 만큼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아, 남편은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렇군요. 혼자 따님 키우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재구 씨는 진짜 안타까워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저를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요. 그 이후로 한 달에 한두 번씩 들르기 시작했어요. 보험 이야기는 금방 끝나고 이런저런 안부를 묻곤 했죠. 요새 일은 어떠세요? 연희 씨는 어떤 일 하세요? 혼자 사시느라 외롭지는 않으세요? 그런 질문들이 참 오랜만에 듣는 말들이었어요. 누군가 제 안부를 물어본 게 언제였나 싶더라고요. 3달쯤 지나서야 재구 씨 개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도 혼자 살아요. 이혼한 지 3년 됐거든요. 아내가 다른 사람을 만났다더군요. 뭐, 그럴 수도 있는 일이죠. 그렇게 담담하게 말하는 모습이 저와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 같아 보였어요. 말하자면 저처럼 혼자 살아남은 사람이었죠. 그런 만남이 반년쯤 계속됐을까요? 어느 날 저녁 재구 씨가 예고 없이 찾아왔어요. 밖에 비가 억수로 내리고 있었는데
우산도 없이 와서 정장이 흠뻑 젖어 있더라고요. 어머, 이렇게 비 맞고 오시면 어떡해요. 죄송합니다. 근처에서 일 보다가 비가 갑자기 너무 세져서요. 그 모습이 안쓰러워서 제가 먼저 말했어요. 된장찌개 끓였는데 혼자 먹기 좀 그래요. 같이 드실래요? 재구 씨는 그날 조금 미안한 표정으로 두 손 가지런히 모으고 앉아서 말없이 밥을 다 비웠어요.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집밥 같은 걸 먹어봤네요. 그렇게 시작된 세 번째 인연은 누구보다 조용히 한 집 살림으로 흘러갔습니다. 재구 씨는 계약 때문에 출장이 잦았지만 집에 있을 때는 정말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서린이 대학 원서 쓸 때도 같이 고민해주고, 제가 감기 들었을 때는 약국에서 약도 사다 주고, 연희 씨, 이제 혼자 사는 거 아니니까 몸조리 잘하세요. 서린이도 이제 어른이니까 연희 씨도 본인 생각 좀 하면서 사세요. 그런 말들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40 넘어서 처음으로 누군가 저를 챙겨준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딱 6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가스비, 전기세, 냉장고, 반찬까지도 자연스럽게 나누며 소소한 일상을 채워나가는 사이였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재구 씨는 늘 말이 많았어요. 회사 이야기, 보험 고객들 이야기, 어릴 적 고향 이야기, 거의 매일 누군가와의 출장이나 교육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엔 그러려니 했습니다. 영업직이니까 사람들과 만날 일이 많겠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핸드폰을 자주 들여다보고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지고, 그러던 어느 날 서린이가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엄마, 아저씨 옷에서 이상한 냄새나. 무슨 냄새? 여자 화장품 냄새. 엄마가 안 쓰는 향수 냄새. 그 말에 제 젓가락이 멈췄어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저는 그날부터 재구 씨 셔츠를 유심히 보기 시작했어요. 세탁할 때 칼라 부분을 보니 분명히 파운데이션 자국이 묻어 있었어요. 제가 쓰는 색깔이 아닌 훨씬 밝은 색의 화장품 자국이었죠. 그래도 확신은 없었어요.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확신이 든 건 시장에서였습니다. 배추 2포기를 사서 나오는데 맞은편 붕어빵 가게 앞에서 재구 씨와 젊은 여자가 웃으며 서 있는 게 보였어요. 서로 어깨를 맞댄 채 고개를 숙여서 뭔가를 보고 있었죠. 그리고 재구 씨가 고개를 들었고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 재구 씨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연희야, 그게 아니라.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손에 든 배추를 들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어요. 뒤에서 연희야 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날 밤 재구 씨 옷가지와 속옷, 칫솔과 면도기를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서 현관 앞에 두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재구 씨도 그 봉지를 들고 말없이 사라졌고요. 그렇게 40부터 46까지 6년. 또 하나의 얼굴이 제 인생에서 아는 척 못할 사람으로 남게 됐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저는 사랑해서 그 사람들과 함께한 게 아니라 혼자 살기 싫어서 함께했다는 거요. 외로움이 무서워서, 혼자 늙어가는 게 두려워서, 그래서 붙잡고 있으려 했던 거였어요. 하지만 그런 마음으로는 진짜 사랑을 지킬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됐죠. 믿었다는 건 사랑해서가 아니라 혼자 살기 싫어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재구 씨를 보내고 나서야 알았어요. 혼자 사는 게 외로운 거지, 혼자 있는 게 외로운 건 아니라는 거요. 세 번째 사랑도 그렇게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배신당한 사랑이었어요. 46살 서린이마저 대학에 가서 집을 떠나고 저는 정말로 혼자가 되었어요.
그때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더 이상은 누구도 만나지 말자. 하지만 세상 일이란 게 계획대로만 되지 않나 봅니다. 누군가 다시 제 삶에 들어올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거든요. 55. 딸 서린이가 결혼하고 집을 나간 그해 봄이었습니다.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고 식탁에는 밥그릇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문득 그동안 살아온 시간이 누구를 위한 시간이었나 싶더군요. 남편이란 이름으로 들어왔던 사람들은 다 제 곁을 떠났고 정작 저는 제 이름 한번 제대로 불러본 적이 없었어요. 이제 정말 혼자구나. 그 생각이 드니까 서울이 갑자기 너무 싫어졌어요. 아는 사람들 눈치 보기도 싫었고 혼자 사는 여자라는 시선도 피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 마을에 내려왔습니다. 아무도 저를 모르는 곳, 조용히 혼자 살다 갈 수 있는 곳을 찾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작은 한옥집 하나 얻고 마당에 감나무며 상추며 심어놓고 그렇게 새로운 삶을 시작했죠. 처음 몇 달은 정말 조용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마당 물 주고 낮에는 텃밭 가꾸고 저녁에는 책이라도 읽으며 하루를 보냈어요. 가끔 서린이한테 전화가 와도 시댁생활 이야기, 아이 키우느라 바쁘다는 얘기뿐이었어요. 엄마, 괜찮죠? 혼자 사는 거 외롭지 않아요? 괜찮다, 괜찮아. 엄마는 이렇게 사는 게 편해. 그렇게 대답했지만 정말 괜찮았는지는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마당 감나무 가지가 너무 무성해져서 좀 쳐내야겠다 싶어서 작은 톱을 들고 나갔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가지가 두꺼워서 톱질이 잘 안 되더라고요. 한참 씨름하다가 땀까지 흘리며 낑낑대고 있는데 누군가 조용히 다가와서 말했어요. 이런 건 톱보다 전지가위가 나아요. 잠깐만요. 뒤돌아보니 키 큰 남자가 서 있었어요.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서 거무스름했지만 눈빛이 참 선량해 보이는 분이었죠. 아, 죄송해요. 제가 혼자 하려고 했는데 괜찮습니다. 이런 일은 도구가 중요해요. 그분이 김정수 씨였어요. 마을에서 혼자 농사 짓고 사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정수 씨는 집에서 전지가위를 가져와서 제가 1시간 동안 씨름했던 가지를 깔끔하게 잘라줬어요. 그리고는 떨어진 가지들까지 정리해주고 물까지 한 바가지 퍼서 뿌려주더군요. 감나무는 물을 좋아해요. 까지 친 뒤에는 특히 물을 많이 줘야 해요. 그 말을 하고는 조용히 돌아가려는데 제가 불러 세웠어요. 감사합니다. 차라도 한 잔 드시고 가세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그래서 그날 처음으로 정수 씨와 마당에서 차를 마셨어요. 말이 많지 않은 분이었지만 가만히 앉아 있는 모습이 참 편안해 보였어요. 혼자 사세요? 네. 오래전부터 혼자 살았어요. 저도 몇 달 전에 이사 왔어요. 딸이 결혼해서 나가고 그런 짧은 대화를 나누다 보니 이 사람도 저처럼 혼자 사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이후로 정수 씨는 가끔 마당에 들렀어요. 감나무 상태 보러 왔다가 텃밭 돌봐주고 가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안녕히 계세요. 인사만 하고 지나가기도 했고요. 말은 많지 않았지만 뭔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멀리서 조용히 제가 괜찮은지 살펴보는 그런 시선이요. 겨울이 되자 정수 씨는 좀 더 자주 왔어요. 혼자 겨울나기 힘들죠. 연탄 좀 날라드릴까요? 김장은 하셨어요? 배추 좀 갖다 드릴까요? 그런 식으로 말없이 챙겨주는 사람이었어요. 받기만 하는 게 미안해서 저도 가끔 반찬을 만들어 갖다 드렸죠. 정수 씨, 콩나물 무침 좋아하세요? 감자전 부쳤는데 너무 많이 했네요.
그렇게 주고받다 보니 어느새 자연스러운 사이가 되어 있었어요. 봄이 다시 왔을 때 정수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연희 씨, 저는 말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혼자 사는 것보다는 가끔 말동무라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그 말이 참 조심스럽게 들렸어요. 고백도 아니고 프로포즈도 아닌 그냥 제안 같은 거였죠. 저도 혼자 있는 게 익숙해졌는데 요즘은 가끔 누군가랑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대답했더니 정수 씨가 빙긋 웃더라고요. 그 웃음이 참 따뜻했어요. 그 이후로 우리는 좀 더 가까워졌어요. 저녁 해질 무렵이면 마당에서 차 마시며 하루 이야기 나누고 주말이면 같이 시장에 가기도 하고 이상한 건 정수 씨는 한 번도 제 과거를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에 어디 살았어요? 남편은 어떤 분이었어요? 그런 질문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이런 말을 했죠. 연희 씨는 참 많이 견뎌내셨을 것 같아요. 힘든 시간들이 있으셨겠지만 이제는 편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들이 제 마음을 처음으로 어루만져 주는 것 같았어요. 누구도 해주지 않았던 위로였거든요. 1년을 그렇게 지내고 두 번째 해가 되니까 좀 더 가까워진 것 같았어요. 저녁 해질 무렵이면 정수 씨가 차 마시러 오시고 주말이면 같이 시장에 가기도 하고 하지만 아직은 조심스러운 사이였어요. 정수 씨는 늘 저녁 늦기 전에 이제 들어가야겠네요 라고 하시며 본인 집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저도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라고 배웅했고요. 그런 관계가 나쁘지 않았어요. 서두르지 않고 재촉하지도 않고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었죠. 첫 번째 사랑은 열정적이었고 두 번째는 절실했고 세 번째는 외로움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정수 씨와는 달랐어요. 조용했어요. 편안했고요. 사랑한다는 말보다는 오늘 하루 어땠어요? 라는 안부가 더 소중했어요. 뜨겁게 끓어오르는 감정보다는 따뜻하게 데워지는 마음이었죠. 매일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서너 번씩은 만나서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고 때로는 같이 밭일도 돕고 장도 보러 가고 그런 소소한 만남들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가끔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그 여자 네 번째 남자래. 이번엔 우리 마을 총각까지 꼬셨다더라.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혹시 정수 씨도 그런 말들 때문에 부담스러워 하시는 건 아닐까? 어제 정수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연희 씨, 저는 한 사람을 오래 바라보는 게 습관이에요. 그런데 연희 씨를 처음 봤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예쁘다고 생각해요. 그 말에 얼굴이 빨개졌어요. 55살에 이런 말을 들을 줄이야. 뭘 그런 말을. 정말이에요. 정수 씨도 참 좋은 분이에요. 그렇게 대답하고 나서 문득 생각했어요. 이게 사랑이구나. 젊은 시절의 그 뜨거운 감정이 아니라 이렇게 조용하고 깊은 마음이 진짜 사랑이구나. 하지만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마을 사람들 시선도 부담스럽고 정수 씨 마음도 확실하지 않고 그래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행복해요. 세 번의 이별을 겪고 나서야 이런 조용한 사랑이 얼마나 귀한 건지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2년이 흘렀어요. 햇볕이 부드럽던 그 봄날이었습니다. 정수 씨는 제 텃밭에 감자를 심어주고 저는 옆에서 상추 모종을 심고 있었어요. 말은 별로 없었지만 같이 흙을 만지며 일하는 시간이 참 평화로웠습니다. 이웃들이 지나가면서 슬쩍슬쩍 마당 안을 들여다보는 걸 알면서도 저희는 그냥 하던 일을 했어요. 뭐라고 하든 상관없다는 듯이 말이죠.
처음엔 그저 지나가는 시선들이었어요. 아, 정수가 또 연인의 집에 있네. 요새 자주 보이더라. 그런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 여자 또 남자야? 이번엔 동네 총각까지 꼬셨다더라. 정수 그 양반도 참 눈이 어두웠지 뭐. 마트에서 장볼 때도 마을회관 앞을 지날 때도 그런 소리들이 귀에 박히더군요. 처음엔 웃고 넘겼습니다. 그 나이쯤 되면 말 많은 사람보다는 일손 많은 사람이 훨씬 귀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근데 어느 날 동네 이장님이 저를 따로 부르시더라고요. 연희 씨, 우리 마을이 조용한 마을인 건 아시죠? 정수 그 양반이 원래 말수도 적고 혼자 지내던 사람인데 요새 좀 달라 보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혹시 제가 정수 씨한테 피해를 끼치고 있는 건 아닐까 싶어서 말입니다. 그날 저녁 평소처럼 정수 씨가 차 마시러 오셨는데 뭔가 다르더라고요. 말수가 평소보다도 더 적었고 자꾸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정수 씨가 찻잔을 내려놓고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말했습니다. 연희 씨, 사람들 말이 많은 것 같네요. 뭐라고 하던가요? 그냥 저희 일로 말이 많다고 하더군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결국 이런 날이 오는구나 싶었거든요. 정수 씨,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말아요.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정수 씨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이 마을에서 쭉 살아왔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런 말들이 나오니까 죄송합니다. 제 때문에 아닙니다. 연희 씨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정수 씨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고민이 깊어 보였거든요. 그날 밤 정수 씨는 평소보다 일찍 돌아가셨어요.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서요라고 하시면서 말이죠. 그 이후로 정수 씨는 며칠 동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처음 이틀은 그러려니 했어요. 바쁜 일이라도 생겼나 보다 싶었거든요. 하지만 사흘, 나흘이 지나도 소식이 없으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저는 참지 못하고 정수 씨 집 앞까지 가봤어요. 하지만 선뜻 문을 두드리지는 못했어요. 혹시 정말로 저와 거리를 두려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입니다. 그 일주일이 참 길었습니다. 마당에 혼자 앉아서 차를 마시는데 왜 이렇게 허전한지. 정수 씨가 없으니까 모든 게 의미 없어 보이더라고요. 역시 또 혼자가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문득 화가 났어요. 왜 사람들은 혼자 사는 여자를 이렇게 몰아세우는 걸까요? 3번도 모자라서 4번째까지 와서야 이제 좀 편하게 살 수 있나 했는데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날이라 시장에 나가서 물을 고르고 있는데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연희 씨. 뒤돌아보니 정수 씨가 서 있었어요. 일주일 만에 보는 얼굴인데 왜 이렇게 반가운지. 무 고르고 계시네요. 정수 씨가 무 한 단을 들고 저한테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주변 사람들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어요. 분명 또 수군거리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은 그런 시선들이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정수 씨가 여전히 제 옆에 서 있다는 게 더 중요했거든요. 고마워요. 그렇게 대답하고 물을 받아들였습니다. 정수 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살짝 끄덕였고요. 함께 시장을 둘러보며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수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연희 씨, 일주일 동안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무슨 생각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생각 말입니다. 정수 씨가 걸음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어요. 연희 씨가 어떤 분인지는 제가 제일 잘 알고 있는데 왜 다른 사람들 말에 흔들렸을까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도 그 일주일이 참 길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혼자 있으니까 모든 게 의미 없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정수 씨는 다시 예전처럼 차 마시러 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더 조심스러워 보였지만 동시에 더 확신에 찬 것 같기도 했어요. 마치 한 번 시험을 치르고 나서 더 단단해진 느낌이었죠. 연희 씨, 앞으로도 사람들이 뭔가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흔들리시면 어떡해요? 이제는 안 흔들릴 것 같습니다. 정수 씨가 빙긋 웃으며 말했어요. 연희 씨랑 함께하는 시간이 그런 말들보다 훨씬 소중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 말을 듣고 저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한번 흔들렸지만 다시 돌아온 사람, 그리고 이제는 더 확신을 가진 사람. 그런 정수 씨를 보면서 저도 조금 더 믿게 됐어요. 이번에는 정말 다를 수 있겠다고 말입니다. 그해 여름 마을회관에 경로잔치가 열렸습니다. 이장님이 새로 이사온 주민들과 어르신들을 위한 잔치를 한다며 전체 회관 청소를 하자고 공지를 붙였어요. 저는 늘 그랬듯이 나가서 도와드렸습니다. 김치며 전이며 부침개며 기꺼이 손을 보탰죠. 누군가는 그 여자 또 오지랖이야 하겠지만 그런 말이 이젠 귀에 박히지도 않았어요. 잔칫날 아침 정수 씨가 일찍 찾아왔습니다. 연희 씨, 오늘은 저랑 같이 가시죠. 따로 앉지 말고 제 옆에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멈칫했지만 정수 씨 손에 들린 꽃무늬 보자기를 보고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안에는 그가 직접 농사지은 감자랑 참깨가 들어 있었고 보자기 위에는 두 사람 자리라고 적힌 쪽지까지 붙어 있더라고요. 정수 씨, 이게 뭐예요? 오늘은 떳떳하게 같이 앉고 싶어서요. 그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을회관 앞에 도착했을 땐 사람들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어요. 누군가는 팔꿈치로 옆구리를 찌르며 귓속말을 했고 누군가는 인사하는 척하면서 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더군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그 시선들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 옆에 누가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떤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지, 그게 더 중요했거든요. 점심 식사가 시작되고 이장님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늘 특별히 한 말씀 드릴 분이 있습니다. 우리 마을에 조용히 그러나 누구보다 꾸준히 함께 해준 분이에요. 김연희 씨, 앞으로 나와보세요. 순간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정수 씨가 제 등을 살짝 밀어주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나가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앞으로 걸어 나갔죠. 이장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다 안다고 할 순 없지만 연희 씨가 이 마을에 와서 혼자 어르신 김장 도와주고 상가 나가면 늘 물 심부름하고 말없이 마을 일 도맡은 거 저희는 다 보고 있었어요. 그 순간 뒤쪽에서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누군가 시작한 박수는 곧 전체로 퍼졌고 그 자리엔 분명히 저를 수군거리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박수가 위로였는지 사과였는지 아니면 이제라도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였는지 전 아직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날 이후 제 삶의 온도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하고 자리로 돌아가는데 정수 씨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손이 참 따뜻하더군요. 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수 씨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연희 씨, 네, 오늘 울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울었죠. 조금이 아니라 속으로 참았던 20년치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안 부끄러웠어요. 정수 씨는 말없이 제 손을 더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평소처럼 마당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정수 씨가 뭔가 말하려는 듯 입을 몇 번 열었다 닫았다 하더라고요. 무슨 말씀 있으세요? 연희 씨. 정수 씨가 찻잔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랑이 뭔지 제대로 몰랐어요. 젊을 때도 연애다운 연애를 해본 적이 없고 그냥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제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연희 씨를 만나고 나서 알게 됐습니다. 사랑이란 게 이런 거구나 하고요. 정수 씨가 천천히 일어나더니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연희 씨, 저는 처음 사랑을 당신과 하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누군가 저에게 처음 사랑이라고 말해준 적이 있었나요? 첫 번째는 어린 열정이었고, 두 번째는 절실한 의지였고, 세 번째는 외로운 타협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사랑이었습니다. 정수 씨, 네, 저도 처음인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은 정수 씨가 빙긋 웃었어요. 그럼 같이 배워가면 되죠. 처음 사랑하는 법을요. 그 말에 저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55과 53의 처음 사랑. 늦었지만 진짜였어요. 그날 밤 정수 씨는 늦게까지 제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에서 손을 잡고 앉아 그냥 그렇게 있었어요. 연희 씨, 앞으로도 사람들이 뭔가 말할 수도 있어요. 이제는 상관없어요. 정말요? 네. 정수 씨가 옆에 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져 있었어요. 수군거림 대신 인사가 들렸고 시선 대신 미소가 보였어요. 연희 씨, 좋은 분 만나셨네요. 정수도 좋겠어. 이제 혼자 안 살아도 되고 둘이 참 잘 어울려. 그런 말들을 들으며 시장을 걸었습니다. 정수 씨 손을 잡고서요. 네 번째 남자라는 말이 이제는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일 것 같았거든요. 아니,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진짜 사랑의 시작 말입니다. 55살에 처음으로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알게 된 여자. 53살에 처음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해본 남자. 우리의 사랑은 그렇게 조용히 시작됐습니다. 몇 년 전 그날이 아직도 악몽처럼 생생합니다. 늦여름이 한창 무르익을 무렵이었어요. 매미 울음이 귀를 뚫고 지나가고 마당 고추가 익어가기 시작하던 시기였죠. 그날도 평소처럼 정수 씨는 밭에서 돌아왔고 저는 부엌에서 멸치 국물에 된장을 풀고 있었어요. 연희 씨, 감자 많이 캤어요. 올해는 유난히 잘 됐네요. 그 목소리가 그날 마지막으로 들은 평범한 정수 씨 목소리였습니다. 얼마 후 방에서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수 씨? 대답이 없었습니다. 급하게 방으로 뛰어가니 정수 씨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한쪽 팔로 벽을 짚고 일어나려 하는데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지러워요. 갑자기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정수 씨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입술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손을 잡아보니 차갑기만 했습니다. 정수 씨, 정수 씨. 아무리 불러도 눈동자에 초점이 없었어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안 돼, 안 돼. 이 사람마저. 손이 떨려서 전화기를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어요. 119에 전화를 걸었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여보세요? 저기, 사람이 쓰러졌어요. 목이 메어서 제대로 말도 못했습니다. 구급차를 기다리는 그 시간이 평생 가장 긴 시간이었어요. 정수 씨를 무릎에 눕혀놓고 얼굴을 쓰다듬으면서 계속 말을 걸었어요. 정수 씨, 눈 떠요. 제발, 제발 눈 떠요. 저 혼자 두고 가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때까지 참았던 눈물이 와르르 쏟아졌어요. 또야? 또 혼자가 되는 거야?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이라고 했잖아. 제발, 이 사람만큼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젓고 다녔어요. 구급차가 와서 정수 씨를 들것에 옮기는데 저는 그 옆에서 한시도 손을 놓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놓으면 영영 사라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가 말했어요. 기존에 고혈압이 있으셨고요. 이번엔 뇌빈혈 증상입니다. 정밀 검사를 해봐야겠어요. 저는 더 무서웠어요.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서 떨고 있었어요. 그때 문득 떠오른 게 세 남자의 얼굴이었어요. 도훈이는 도망쳤고 준식 씨는 죽었고 재구 씨는 배신했어요. 그리고 이제 정수 씨마저 내가 사랑하면 다 떠나가는 건가? 내게 문제가 있는 건가? 정말 혼자 늙어 죽어야 하는 건가?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예전 같으면 또 혼자가 되는구나 하고 체념했을 텐데 그날은 달랐어요. 절대 안 돼. 이 사람은 보내지 않겠어. 내가 지킬 거야. 끝까지 지킬 거야. 그런 마음이 솟구쳤습니다. 다행히, 정말 다행히도 검사 결과는 괜찮았어요. 일시적인 혈압 상승으로 인한 어지러움이었고 큰 이상은 없다는 진단이었습니다. 혈압 관리 신경 쓰면 큰 문제 없을 거라고요. 정수 씨가 깨어났을 때 저는 그의 손을 꼭 잡고 울었어요.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미안해요, 연희 씨. 깜짝 놀라게 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수 씨가 말했어요. 연희 씨, 내가 만약 먼저 가게 되면 그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제가 소리를 지르다시피 말했어요.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하자고요. 지금은 그냥 같이 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정수 씨를 더 소중히 바라보게 됐어요. 밥을 2번 씹던 분이 6번씩 씹는 것도, 계단 오를 때 잠깐 숨을 고르는 것도 모든 게 다 사랑스러웠어요. 그 사람이 내 옆에 숨 쉬고 있다는 게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걸 그때 뼈저리게 깨달았거든요. 환갑을 넘긴 지금, 그때 일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해요. 오늘 아침 정수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연희 씨,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밖에 나가볼까요? 어디요? 그냥 가까운 공원이라도도 한 바퀴 돌면서 가을 구경이라도 해요.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서요. 그래서 오랜만에 외출 준비를 했어요. 베이지색 코트를 꺼내 입고 정수 씨도 깔끔한 재킷을 걸쳤죠. 보온병에 감입차를 넣어서 챙겨 나왔어요. 공원 은행나무 가로수길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노란 잎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하나둘 떨어지고 길바닥에는 노란 융단이 깔려 있었어요. 와, 정말 예쁘네요. 그러게요. 이렇게 예쁜 줄 몰랐네요. 우리는 천천히 걸으며 가을을 만끽했어요.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이 마치 연인 같아서 조금 부끄럽기도 했지만 행복했어요. 작은 공원에 도착해서 벤치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감입차를 나눠 마시며 노란 나뭇잎들이 떨어지는 걸 바라봤어요. 연희 씨, 잠깐만 기다려요. 차에 잠깐 갔다 올게요. 정수 씨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차 쪽으로 갔어요. 뭐 하나 싶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곧
작은 들꽃 다발을 들고 돌아왔어요. 이게 뭐예요? 아까 집 주변에 핀 꽃들이 예뻐서 준비했어요. 연희 씨 드리고 싶었어요. 코스모스며 구절초며 가을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박한 꽃들이었지만 정성스럽게 묶어놓은 모습이 참 예뻤어요. 고마워요. 정말 예쁘네요. 들꽃을 받아들고 향을 맡으니 가을 냄새가 났습니다. 정수 씨, 네. 제가 요즘 옛날 생각을 많이 해요. 어떤 생각을요? 19살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나 하는 생각이에요. 정수 씨가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조용히 말했어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힘들었죠. 정말 많이요. 저는 손에 든 들꽃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도망쳤어요. 아무 말도 없이. 두 번째 사람은 세상을 먼저 떠났고요. 너무 일찍. 세 번째 사람은 저를 속였어요. 다른 여자와 함께였거든요. 정수 씨는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생각했어요. 아, 또 혼자구나. 역시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렇게요. 그런데 지금은요? 정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금은 알 것 같아요. 감입차가 따뜻하게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그분들이 떠난 게 제 잘못이 아니었다는 걸요. 첫 번째는 너무 어렸고, 두 번째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고, 세 번째는 그분이 잘못 선택한 거였어요. 정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뭔가 더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뭐요? 사랑은 지키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거라는 걸 말이에요. 그 말을 하고 나서 문득 마음이 편해졌어요. 오랫동안 제 가슴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풀리는 느낌이었거든요. 정수 씨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연희 씨, 그날 제가 쓰러졌을 때 많이 무서웠죠? 무서웠어요. 죽을 만큼 무서웠어요. 미안해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날 깨달았어요. 뭐요? 이번에는 정말 다르다는 거요. 정수 씨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예전 같으면 또 혼자가 되는구나 하고 체념했을 텐데. 그날은 달랐어요. 절대 혼자 두지 않겠다. 내가 지켜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알았어요. 이번에는 진짜 사랑이구나. 하고요. 정수 씨가 빙긋 웃었어요. 저도 그때 깨달았어요. 뭐요? 연희 씨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요.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며 각자의 지난 시간을 정리하는 시간이었죠.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했어요. 공원 전체가 노란 빛으로 물들어가더라고요. 연희 씨. 네. 저는 연희 씨와 함께 늙어가고 싶어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누군가 저에게 함께 늙어가자고 말해준 적이 있었나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럼 약속이에요. 네, 약속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우리는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어요. 노란 은행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길을. 마치 신혼부부처럼 말이에요. 네 번째 남자.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는 정수 씨는 사실 제 첫 번째 진짜 사랑이었어요. 19살의 열정도, 30의 절실함도, 40의 외로움도 아닌 55에 만나서 61까지 함께하고 있는 깊고 조용한 사랑입니다. 지금까지 혼자였던 적은 없었다고 말씀드렸죠? 정말 그래요. 도망간 사람도, 세상 떠난 사람도, 배신한 사람도, 그 사람들과 함께했던 시간은 분명 제 삶의 일부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로 혼자가 아닙니다. 정수 씨와 함께
진짜 사랑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사람은 혼자 살아가는 법을 배우지만 정말 필요한 건 가끔 내 이름을 불러주는 그 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지켜온 시간, 견뎌온 사랑. 오늘도 어딘가에서 혼자 버티고 계신 당신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래요.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 찾아와요.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됐어요. 구독 버튼은 다시 찾아올 용기의 시작입니다. 좋아요는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닿았다는 신호예요. 고맙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머나 사연이었습니다.